여러분, 소셜미디어. 이거 우리 10대 자녀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질문 정말 지겹도록 듣지 않으셨나요? 부모님부터 전문가까지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속 시원한 답은 없죠.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그 해먹은 논쟁의 판을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얘기만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잖아요. 바로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해로운가 하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부모님들 걱정거리 1순위인 이 질문 늘 반복되지만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거 완전 시소 게임 같아요. 어떨 땐 소셜미디어가 10대 우울증의 주범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막 쏟아졌다가 바로 다음 주엔 아무 상관없다던데 하는 연구가 발표되죠. 이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을 자꾸 놓치는 이유요? 어쩌면 처음부터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제를 정신건강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려는 시도, 바로 이게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라는 틀에만 딱 갇히면요, 논의가 맨날 이 두 가지 질문으로만 흘러가요. 첫째, 지난 10년간 10대 정신질환이 급증한 게 진짜 소셜미디어 때문이냐? 둘째, 그래서 지금 당장 애들 정신건강에 나쁘냐? 물론 정신건강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는 이 복잡한 현실의 실마리를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왜 막다른 길이냐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의 원인이라고 딱 꼬집어 증명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나쁜가? 이건 질문 자체가 너무 막연해요. 누구에게는 활력이 되는 소셜미디어가 다른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요, 이렇게 답도 없는 질문에 매달리는 동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위험들은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증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10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들에 한번 집중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10대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10대 중 거의 절반, 45%가 스스로 나 소셜미디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문제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을 쓰는 여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모르는 사람한테 불쾌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막연한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인 거죠. 이 수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무슨 외부기관 조사도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이 직접 조사한 내부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13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 중 13.9%, 거의 14%가 단 일주일 만에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나온 또 다른 수치인데요. 10대 5명 중 1명꼴인 19.2%가 지난 한 주 동안 원치 않는 신체 노출 같은 걸 봐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유해한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학생들 상황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무려 65%가 총이나 싸움 같은 폭력적인 콘텐츠를 봤다고 하고요. 43%는 도박 관련 콘텐츠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해로운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는 거 과연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현실 세계,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닌 세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뭔가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때 그 이유가 꼭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롭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이미 다른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성년자한테 법적으로 계약서 쓰게 하나요? 아니면 술을 마시게 하거나 투표를 하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왜죠? 아이들의 판단력이나 인지 발달이 아직 어른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제한이 정신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실에선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왜 유독 디지털 세상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이 이중잣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은 좀 접어두고 생산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계속 야, 그거 정신건강에 나빠 이렇게 막연하게 경고만 하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안 알려주고 불안감만 키우는 거죠. 이건 마치 매일 써야 하는 칼이 위험하다고 겁만 주고 안전하게 쓰는 법은 하나도 안 알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생산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첫째, 정신건강 위기라는 너무 크고 모호한 틀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둘째,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풍력물 노출 같은 실제 위험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뜬구름 잡는 논쟁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놓인 이 명백한 문제들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분석을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막연한 공포나 끝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짜 지키는 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니까요.